39. 최후의 시도. 죽음의 문간방 콩시 에르저리는 혁명 감옥 가운데서도 가장 엄격한 규칙을 준수했다.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였고 쇠고리를 단 문짝은 주먹만큼이나 두껍고 창마다 창살이 달렸고 통로마다 통행을 막는 칸막이를 쳤다. 몇 개 중대의 감시병이 지키고 있는 이 석조 건물의 돌 위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라는 단테의 말을 조각에 놓았으면 퍽 잘 어울렸을 것이다. 몇 세기 전부터 계속된 공포정치의 대량 투옥이 시작되면서 7배나 강화된 감시 조직 탓에 바깥과의 접촉은 전혀 불가능해졌다. 편지를 건네주는 일도 있을 수 없으며 방문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곳 감시원들이 탕프레스처럼 어설픈 감시인들이 아니라 어떤 술책에도 넘어가지 않는 감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까닭이었다. 게다가 감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수인들 중에 무통이라는 전문적인 스파이까지 넣어두고 있었다. 따라서 탈옥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반드시 사전에 당국에 발각되기가 일쑤였다. 하나의 조직이 몇 년, 몇십 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서 차츰 강화되었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여기에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맞설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집단적 폭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를 암암리에 위로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굽히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하면 결국에는 개인이 어떤 조직보다도 강하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사실이다. 인간적인 것은 그 의지가 굽혀지지 않는 한 종이에 쓰인 명령 따위는 항상 백지로 만들 수가 있는 법이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경우가 그렇다. 콩시 에르즈리에 이감되고 난 며칠 뒤에는 이미 거기서도 우선 그녀의 이름과 개인적인 품격에서 풍기는 이상한 마력으로 감시자들을 모두 친구로 조력자로 하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관리인의 아내가 맡은 일은 방 청소와 간단한 식사 심부름밖에 없었지만 탐복할 정도로 정성스레 왕비를 위해서 좋은 식사를 대접하곤 했다. 머리를 빗겨드릴까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매일 한 병씩 각기 다른 시 지역에서 가져오도록 하기도 했다. 관리인의 아내와 하녀 역시 시간만 되면 죄수의 몸이 된 왕비에게 달려와 자기 나름대로 심부름거리가 없는지 물어보곤 했다. 수염을 꼬아올리고 넓은 대금을 소리내면서 언제나 탄환을 장전한 총을 든 감시병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 그들까지도 신문 조서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왕비를 위해서 시장에서 사들인 새 꽃을 그녀의 쓸쓸한 방에 가져갔던 것이다. 시민보다도 불행에 더 가깝게 살고 있는 하층민들 가운데에서 행복했던 나날에는 그렇게 미워했던 왕비에 대해서 동정하는 감동적인 힘이 우러나왔다. 콩시 에르즈리에서 가까운 시장의 아낙네들은 마담 리샤르로부터 왕비가 먹을 닭이나 야채를 산다는 말을 들으면 정성스럽게 제일 좋은 것을 골라주었다. 그래서 재판 때 푸키의 탱빌은 왕비가 어처구니 없게도 콩시 에르즈리에서 탕프레스보다도 편안하게 생활했음을 화를 내면서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죽음이 가장 잔인한 지배의 손을 뻗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의식적인 저항으로서의 인간성이 더 높아지고 있었다. 마리 앙뚜아네트와 같은 중요한 국사범에게 감시의 눈이 소홀했다는 말을 한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나 이 감옥의 총감독이 탕프레스의 모의 때 도움을 준 적이 있는 레모네이드 상인 미션이 그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곧 여러 가지 일이 이해될 것이다. 그 감옥의 두꺼운 돌벽을 통해서도 더 바츠 남작의 100만이라는 도깨비 부른 광채가 났고 미션이 또한 예전처럼 대담한 1인 2역을 연출했다. 그는 매일 의무에 따라 엄격하게 왕비의 방에 들어가 창살의 쇠 막대기를 흔들어 보거나 문을 조사하기도 하여 코미인의 이러한 방문 결과를 꼬박꼬박 규정대로 보고했다. 그래서 코미인은 이렇게도 착실한 공화주의자를 감독 겸 감시역으로 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만족해했다. 그러나 실은 미시오니는 감시병이 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왕비와 극히 친밀한 잡담을 하고 그녀가 기다리던 탕펄의 아들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뿐 아니라 돈 욕심에서인지 친절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감옥을 순찰할 때 때때로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까지도 몰래 데리고 들어오기도 했다. 어떤 때는 영국 남자나 영국 여자도 데리고 들어왔다. 미세스 아트킨스일 때도 있었고 또 왕비의 최후의 참여를 들었다고 전해지는 신부일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가르느 발레 박물관에 있는 초상화를 그려 우리에게 남겨준
화가 일 때도 있었다. 그러나 끝내는 불행하게도 너무나 열성적이었던 까닭에 이런 자유와 은혜를 좌절시킨 터무니없는 바보까지도 데리고 들어왔다. 뒤에 알렉산드르 뒤마가 일대 장편으로 꾸며놓은 악명 높은 이 카네이션 음모는 비밀에 쌓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수수께끼를 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재판 기록이 전하는 바는 충분하지 않고 사건 주인공의 이야기들은 과장된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시위원회와 감옥의 총감독인 미쇼니의 말에 의하면 이 사건 전체가 전혀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였다. 미쇼니는 어느 날 어떤 사람과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매일 감옥을 방문할 의무가 있는 왕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름도 모르는 본 적도 없는 그 신사는 대단한 호기심으로 언제고 자기도 한번 데려갈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기분이 좋아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 신사를 순찰할 때 데리고 갔는데 그 전에 왕비한테는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겠다는 맹세를 시켰다. 시위원회와 미쇼니의 말에 따르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더 바츠 남작의 신복이었던 미쇼니가 정말 자신이 말하듯이 그런 소박한 사람이었을까? 정말 그가 왕비의 똑방에 남모르게 데리고 들어간 이 낯선 신사가 어떤 인물인가를 조사해보지도 않았을까? 조사를 했더라면 이 사나이가 슈발리에 드 루즈빌이라는 왕비와 친한 인물이며 6월 20일 틸러리 습격의 날 사건에서도 생명을 걸고 왕비를 지킨 귀족 중의 한 인물이었음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 바츠 남작에게 사다리를 내주었던 미션이었으므로 그가 이 낯선 남자에게 깊이 의도를 물어보지 않은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흔적이 지워진 이 음모는 오늘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짜인 음모였던 것 같다. 어쨌든 8월 28일 감옥 방문 앞에서 짤까락 하고 열쇠 소리가 났다. 왕비와 감시병이 일어났다. 그녀는 감옥문이 열릴 때마다 깜짝 놀라곤 했다. 몇 주, 몇 달 전부터 생각지도 않았던 정부 인사들이 올 때면 늘 좋지 않은 소식이 왔던 까닭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비밀의 벗인 미쇼니가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낯선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미쇼니와 말을 주고받고 아이들의 안부를 물었다. 어머니가 맨 먼저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묻는 것은 언제나 아이들 이야기였다. 미쇼니는 친절하게 대답했다. 왕비는 유쾌하다고 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종 모양의 유리덮개처럼 내리누르고 있는 침묵을 깨뜨리고 남 앞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짧은 몇 분간이야말로 그녀에게는 행복한 순간이었다. 갑자기 마리 앙뚜아네트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그러나 곧 피가 그녀의 볼에 돌았다. 그녀는 떨기 시작했다. 간신히 자세를 흩뜨리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놀라움은 너무나도 컸다. 그녀는 루즈비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왕궁에서 몇백 번이나 그녀 옆에 있었던 남자, 어떠한 무리한 일도 할 수 있는 남자였다.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것일까? 모든 것을 차분히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 벗이 갑자기 이 독방에 나타났다는 것은 나를 구출하기 위한 것일까? 무슨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일까? 무엇을 줄 작정일까? 그녀는 루즈빌에게 감히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감시병과 하녀의 눈을 피해서 눈에 띄게 그를 쳐다보는 것까지도 삼갔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몇 번인가 이쪽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눈치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심부름꾼이 가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신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마음을 괴롭게 자극하는 그러나 즐겁게 하는 일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뒤숭숭해져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남들이 눈치채지는 않을까 점점 걱정이 되었다. 미쇼니도 이런 곤혹스러움을 다소는 눈치챈 모양이었다. 그는 또 다른 방을 보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손님과 같이 황급히 밖으로 나가는데 다시 한번 찾아올 작정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갔다. 혼자 남은 마리 앙뚜아네트는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오금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두 사람이 되돌아오면 처음 갑자기 만났을 때보다는 좀 더 주의를 해서 정신을 가다듬어 어떤 신호, 어떤 제스처에도 정신을 집중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정말로 그들은 다시 한번 찾아왔다. 다시금 열쇠가 짤그락 소리를 냈고 미쇼니가 루즈빌과 함께 들어왔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젠 정신을 되찾은 뒤였다. 그녀는 미쇼니와 이야기하면서 전보다도 예민하고 주의 깊고 침착하게 루즈빌을 관찰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루즈빌이 재빨리 신호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난로 구석 뒤로 던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빨리 그것을 읽어보고 싶었다. 미쇼니와 루즈빌이 방을 나가자 곧 그녀는 침착하게 구실을 찾아내 감시병에게 두 사람의 뒤를 쫓아가게 했다. 감시가 없는 1분을 이용해 그녀는 숨겨진 물건을 집었다. 어머, 카네이션 뿐이잖아? 아니, 그러면 그렇지. 카네이션 가운데 접어놓은 쪽지가 한 장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읽었다. 나의 은인이여, 나는 당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헌신적인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언제까지나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3,400 루이돌은 루이 금화를 말합니다. 3,400 루이돌을 다음 금요일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희망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불행한 여자의 마음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다. 마치 어두운 감방의 천정이 천사의 칼로 다시 한번 환히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빗장을 내린 문을 7, 8개를 지나서 모든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치 코민의 모든 대책을 무시하듯 이 무서운 죽음의 집의 유일한 자기 편인 루이 기사단의 기사, 신뢰할 수 있는 왕당파가 잠입한 것이다. 이제 구출될 날도 멀지 않았다. 사랑하는 페르센이 이 도움의 밧줄을 그녀에게 보내준 것이 틀림없었다. 알지 못하는 조력자가 새로이 나타나 10년의 바로 한 발자국 앞에서 그녀의 목숨을 구하려고 나타난 것이다. 단념하고 있던 백발의 왕비는 다시 삶에 대한 용기와 의욕을 찾았다. 그녀는 용기를 냈다. 유감스럽게도 지나칠 정도의 용기를. 그리고 그녀는 신뢰도 가지고 있었다. 너무나도 많은 신뢰를. 3,400 루이돌은 자기 방에 있는 감시병을 매수하는 돈이라는 것을 왕비는 곧 알아차렸다. 그녀가 할 일은 그것뿐이었다. 나머지 일은 친구들이 처리할 것이었다. 타오르는 희망 속에서 그녀는 곧 일에 착수했다. 위험스러운 그 종이 쪽지를 찢어버리고 왕비는 손수 답장을 쓸 준비를 했다. 펜, 연필, 잉크는 빼앗기고 없었지만 종이 조각은 한 장 있었다. 그것에다가 왕비는 바늘로 뚫어 답장을 썼다. 피노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이 쪽지는 뒤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알아볼 수 없도록 망가졌지만 오늘날까지 유품으로 남아있다. 이것을 그녀는 감시병 질베리에게 주고서 그 낯선 사람이 또다시 올 때 그에게 넘겨준다면 후한 사례를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서 사건의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한다. 감시병 질베르는 내심 동료를 했던 것이다. 300 루이돌, 400 루이돌이라는 돈이 그 가련한 인간에게 눈부시게 빛을 번쩍였다. 그러나 기요틴의 도끼 역시 불길한 빛을 발하고 있지 않은가? 그는 불쌍한 여자도 동정했지만 한편 자기 직위도 불안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부탁을 들어주면 공화국을 배반하는 것이 되고 밀고 하면 딱하고 불행한 여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감시병은 중간 방법을 택하기로 하고 관리인의 아내이며 유능한 마담 리샤르에게 의논했다. 그런데 마담 리샤르 역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녀 역시 침묵을 지킬 용기도 크게 떠들 용기도 없었다. 이렇게 위험한 업무에 가담할 생각은 없다. 그녀의 귀에도 수백만이 외쳐대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마담 리샤르 역시 감시병과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고발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입을 다문 것도 아니었다. 감시병과 똑같이 그녀 역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 비밀 쪽지에 대한 이야기를 상사인 미쇼니에게 했다. 미쇼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루즈빌을 왕비에게 데리고 갔을 때 이미 미쇼니 스스로 자신이 조력자의 하순인을 데리고 간 것을 알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 순간에 그 사실을 처음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역시 업무에 참여한 것인지, 루즈벨에게 당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쨌든 그로서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둘이나 된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엄한 태도로 선량한 마담 리샤르로부터 의심스러운 쪽지를 빼앗아 주머니에 넣고서 이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왕비의 경솔함을 무마시키고 골치 아픈 사건을 넘겨버리려고 했다. 그는 사건을 더 이상 보고하지는 않았다. 더 바츠와의 업무 때와 마찬가지로 사건이 위험에 처하자 그는 슬그머니 뒤로 빠졌다. 만사가 잘 해결된 것 같았다. 그런데 감시병은 이 사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금화 한 개만 주었더라면 그를 무마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리 앙뚜아네트는 돈이 없었다. 감시병은 점점 자기 목이 걱정스러워졌다.
그래서 닷새 동안은 친지나 당국에 입을 다물고 있었으나 9월 3일이 되자 갑작스럽게 상사에게 그 일을 보고했던 것이다. 2시간 뒤에 시위원회 위원들이 콩씨 에르저리로 몰려와서 관계자들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왕비는 처음에는 부인했다. 자기는 아무도 본 적이 없으며 며칠 전에 무엇인가 편지를 쓴 적이 없느냐는 질문을 당하자 쓸만한 도구는 하나도 없다고 냉정하게 대답했다. 미시온이도 어리석은 척하면서 은근히 마담 리샤르의 침묵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가 미시온이에게 종이 쪽지를 건네주었다고 말하자 그것을 제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현명하게도 종이에 바늘로 구멍을 더 찍어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다음날 제2의 신문에서 왕비는 저항을 포기하고 말았다. 자기가 틸러리 시대의 그 남자를 알고 있으며 카네이션 속에 감춰진 쪽지를 그에게서 받았고 답장을 썼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자기가 관여했으며 죄를 범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한한 희생정신으로 몸을 희생하려는 남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루즈빌이라는 이름은 입에 올리지 않고 그 근위 장교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관대하게도 미시오니를 옹호했고 그의 목숨을 건져주었다. 그러나 24시간 후에는 시위원회와 공안위원회가 루즈빌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경찰은 왕비를 구하려고 하다가 몰락만을 초래한 그를 찾아 온 파리를 뒤졌다. 시작이 서툴렀던 이 음모는 왕비의 불운을 재촉한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 암묵 속에서 보여주던 관대한 대우는 이제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의 모든 소유물, 마지막 남은 반지까지도 빼앗겼다.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기념물로 오스트리아에서 가지고 온 금시계와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간직한 작은 메달도 마찬가지였다. 루즈빌에게 보낼 쪽지를 쓸 때 사용한 바늘도 압수되었다. 저녁에 불을 켜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관대한 미시오니는 쫓겨났고 마담 리샤르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마담 보어가 간수가 되었다. 시위원회는 9월 11일에 포고를 내리고 여러 번 탈옥을 시도한 여자에게 지금보다 더 안전한 감방을 줄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콩씨 에르즈리를 다 찾아보아도 불안한 위원회를 충분히 안심시킬 만한 감방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약사의 방을 치우고 이중 철문을 달았다. 그리고 감방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창문은 반 정도를 막아버렸다. 창 밑에 있는 2명의 보초와 옆방에서 밤낮으로 교대하면서 지키는 감시병들은 목숨을 걸고서 이 죄수를 감시해야 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관계자 이외에는 아무도 그 방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직무상의 용무가 있는 형리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었다.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는 고독의 최후의 가장 마지막 계단에 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새 간수들은 호의는 있었지만 그 위험한 여자에게 말 한마디 걸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감시병도 마찬가지였다. 조그만 소리를 내며 무한한 시간을 가르쳐주는 작은 시계도 없어지고 바느질거리도 빼앗기고 말았다. 그녀와 함께 남은 것은 개 한 마리뿐이었다. 25년이 지난 이제서야 완전한 고독 속에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주 말해왔던 것에서 위로를 얻었다. 난생 처음으로 책을 요구했고 충혈된 눈으로 글을 읽었다. 그러나 책도 충분히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그녀는 소설, 희곡, 재미난 이야기, 감상적인 이야기, 사랑 이야기 같은 것은 읽으려고 하지 않았다. 지나간 시절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에 쿡 선장의 항해, 난파당한 사람들과 힘든 항해의 이야기 등 거친 모험물 같은 것, 독자의 마음을 붙들어 긴장시키고 흥분시키는 책, 시간도 공간도 있게 만드는 책만을 읽었다. 가공의 인물이야말로 그녀의 고독에게 유일한 벗이 되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하루 종일 그녀에게는 근처 생트 샤펠의 종소리와 자물통에 열쇠 넣는 소리만 들릴 뿐 좁고 관처럼 축축하고 어두운 이 천장이 낮은 방 안에는 적막, 영원한 적막뿐이었다. 운동 부족과 산소 부족으로 몸은 쇠약해지고 심한 출혈로 지치고 말았다. 드디어 법정에 소환되었을 때 그녀는 백발의 노부인이 되어 기나긴 밤으로부터 오랜만에 하늘의 빛 아래 서게 되었다. 40. 끔찍한 치욕. 이제는 밑바닥이었다. 길은 막다른 골목이었다. 운명이 만들 수 있는 대조적인 비극이 실현된 것이다. 궁정에서 태어나 왕실에서 수백 개나 되는 방을 소유했던 사람이 이젠 창살이 쳐진 좁고 반은 지하에 묻힌 눅눅하고 어두운 방 안에서 지내게 된 것이다. 사치를 좋아하고 수천 종류의 정교한
값비싼 사치품을 주변에 소유했던 여자에게 옷장도 거울도 등 의자도 없이 꼭 필요한 필수품들, 곧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쇠 침대 하나만이 있을 뿐이었다. 수석 시녀, 화장시녀, 낮에 두 사람, 밤에 두 사람의 몸종, 낭독자, 내과 의사, 외과 의사, 비서, 집사, 시종, 출납관, 미용사, 요리사, 시동 등 한때의 무수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던 여자가 이제는 백발이 다 된 머리카락을 손수 빗질해야 했다. 또한 1년에 100벌이나 되는 새 옷이 필요했던 여자가 이제는 잘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다 떨어진 수의를 꿰매야 했다. 전에는 강했으나 이제는 지치고 피로해져 일찍이 그렇게도 아름답고 촉망받던 여자가 창백한 노파처럼 변하고 말았다. 정오부터 한밤중까지 사교를 즐기던 여자가 이제는 혼자 생각에 잠겨 잠 한숨 이루지 못하고 창살이 쳐진 창문에 아침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독방은 점점 더 그늘이 짙어지면서 관속처럼 변해갔다. 저녁의 어둠이 점점 더 빨리 찾아왔으나 명령이 엄해진 뒤부터 그녀에게는 불을 켜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복도로부터 유리창을 통해서 희미한 기름 등잔의 불빛이 동정이라도 하듯이 암흑 속으로 떨어질 뿐이었다. 가을이 온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찬 기운이 아무것도 깔지 않은 바닥에서 위로 올라왔다. 가까운 세행강으로부터 안개와 같은 습기가 벽을 뚫고 밀려들어와 나무를 축축하게 해면처럼 만들었다.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났고 점점 더 강하게 죽음의 냄새도 났다. 내복은 남루하고 의복은 다 찢어져 뼛속까지 젖어드는 냉기로 몸에는 끊어질 듯한 신경통이 계속되었다. 예전에는 이 나라의 왕비였으며 프랑스에서 인생을 가장 잘 즐겼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내장까지 얼어붙은 것 같았고 정막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시간은 점점 더 공허해지기만 했다. 그녀의 기분으로 말하면 천년 전의 일 같았다. 죽음의 소환을 당한다고 해도 이젠 놀랄 것도 없었다. 이방을 통해서 이미 관속의 삶을 생생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파리 한가운데 있는 이 산사람의 무덤에는 그해 가을에 세계를 음습했던 폭풍의 소리마저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프랑스 혁명이 그때처럼 위기에 처했던 적은 없었다. 가장 강력한 성체 마인츠와 발랑시엔이 함락되었고 영국군은 가장 중요한 군항을 장악했으며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리옹에는 폭동이 일어났고 식민지를 빼앗겼으며 국민공회는 싸움만 벌였고 파리는 굶주림과 파멸뿐이었다. 공화국은 몰락일보 직전이었다. 공화국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불사의 용기, 자살적인 도전뿐이었다. 공화국은 스스로 불안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다. 테러에 대해서 의논하는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말이 국민공회의 회의장에 울려 퍼졌고 이 위험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다. 지롱드파는 법의 보호를 빼앗겼고 오를레안궁과 그 밖의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재판소에 인도되었다. 도끼가 맹활약을 시작했다. 비오 바레는 일어서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공회는 우리나라를 파멸로 이끈 배신자들에게 엄벌을 내리는 위대한 표본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결정을 내릴 의무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인류와 여성의 치욕인 그 여자가 단두대에서 속죄할 때가 왔습니다. 이미 곳곳에서는 그녀가 다시 탕풀로 돌아갔다느니 안 갔다느니 비밀 재판으로 그녀에게 무죄를 선포했다느니 하는 소문이 나돈 지 오래됩니다. 수천 명의 피해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할 그 여자가 프랑스 법정에서 프랑스 배심원들에 의해서 무죄 석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혁명재판소가 금주 안에 그녀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의 요청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형을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우스운 것은 보통 때에는 기계처럼 냉정하고도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던 부키의 탱빌이 이상할 정도로 주저하기만 하는 것이었다. 그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는 왕비를 기소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비밀리에 그와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에 마술사처럼 재빠르게 서류를 피를 서류로 바꾸는 가죽 심장의 소유자인 그가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아무튼 그는 몇 번이고 머뭇거리면서 기소를 계속해서 뒤로 미루기만 했다. 그는 공안위원회에 편지를 써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상한 것은 이 공안위원회 역시 이상하게 늑장을 부리는 것이었다.
결국 공안위원회는 카네이션 사건의 청취서, 정인 리스트, 왕의 심리에 관한 서류 같은 쓸모없는 서류만을 몇 개 보내왔다. 그래도 푸키의 탱빌은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아직 무엇인가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심리를 시작하라는 비밀 명령이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특히 결정적인 기록이라든가 진실한 공화주의자가 품은 분노를 기소장 속에 활활 타오르게 하는 명백한 범죄 사실이라든가 여자로서든 왕비로서든 그녀가 범했던 자극적, 충동적 과실이었는지도 모른다. 격렬한 의도로 요청된 기소는 또다시 슬그머니 사라질 것만 같았다. 그런 최후의 순간에 푸키의 탱빌은 왕비의 불구 대천지 원수 에베르로부터 갑자기 서류, 프랑스 혁명 전체를 통틀어 가장 두렵고 비열한 서류를 받았다. 이 강한 일격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곧 재판이 시작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9월 30일에 에베르는 탕플에 있는 왕세자의 교육 담당인 제화공 시몬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처음 부분은 다른 사람의 손으로 쓰인 것이었으나 상당히 괜찮은 필체였다. 잘 있었나 친구여. 빨리 와주게. 말할 것이 있네. 오늘 만나볼 수 있다면 기쁘겠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용감한 공화주의자가 아닌가? 그러나 편지의 나머지 부분은 시몽 자신의 손으로 쓴 것이었는데 그 교육 담당자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끔찍스럽게 한심한가를 잘 말해준다. 나는 당신에게 인사한다. 나와 나의 마누라 장브라스로부터 당신의 부인과 나의 귀여운 친구 따님에게 인사드린다. 꼭 잊지 말고 당신의 누이에게 장브라스로부터 안부 드리네. 내 부탁을 꼭 들어주게. 나를 위해서 빨리 만나주기 바라네. 당신의 동무 시몽. 의무에 충실하고 열성적이었던 에베르는 주저하지 않고 시몽에게로 달려갔다.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를 무시해 같은 에베르까지도 불안하게 만들어 자기 혼자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시장을 우두머리로 하는 고민 전원의 위원회를 소집하게 했다. 위원회는 비공개로 탕플에 가서 세 통의 신문 조서를 받은 뒤에 왕비를 기소하는 결정적인 자료를 꾸몄다. 이 자료는 지금도 남아있다. 이제 우리는 긴 세월 동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 불가사의한 사건에 접근하게 된다. 시대의 불안한 흥분과 수년간에 걸친 여론의 조직적인 중독으로 말미암아 반쯤은 알아볼 수도 없게 된 마리 앙투아네트 사건의 에피소드가 그것이다. 조숙하고 쾌활한 어린 왕세자는 그가 아직도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있던 몇 주 전에 막대기에 고환을 다친 적이 있었다. 외과 의사가 와서 아이에게 일종의 탈장대를 만들어 주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탕플에 있을 때 일어난 이 사건은 그것으로 끝이 났고 잊혀졌다. 어느 날 시몽인지 그의 처인지 둘 중 누군가가 조숙한 그 아이가 사내 아이들이 흔히 하는 악습, 소위 자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는 현장을 잡혔으므로 부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악습을 누구한테서 배웠는가 하고 시몽이 다그치 묻자 자발적으로 그랬는지 강요에 못 이겨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아이는 어머니와 고모가 자기를 그런 악습에 물들게 했다고 대답했다. 암호랑이에 대한 것이라면 전부 몹쓸 짓이라고 생각하고 시몽은 계속 질문을 퍼부어 결국은 아이에게 두 여자가 탕플에서 자기를 가끔 잠자리로 불러들였으며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했다고 말하도록 만들었다. 9살도 되지 않은 소년의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이성적인 인간, 정상적인 시대라면 전혀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혁명의 수많은 비방 문서 덕택에 마리 앙투아네트에게는 색정광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8살 반 된 제 자식을 성적으로 유혹했다는 터무니없는 비난까지도 에베르나 시몽에게는 전혀 의심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여겨졌다. 오히려 광신적이며 누님은 이 상퀼로트들에게는 이 일이 논리적이고 확실한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이다. 바빌론의 창부, 동성애 환자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트리아농 시대 이후 매일 수많은 남자와 여자를 유혹했을 것이다. 이러한 암호랑이가 탕플에 유폐되어 악마와도 같은 세교의 상대를 구경도 못했을 때 아직 저항도 할 줄 모르는 순진한 제 자식한테 달려드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정오의 누님은 에베르와 그의 친구는 아이가 어머니에게 모욕당했으리라는 데 대한 정당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제는 왕비의 추행을 조수로 만들어 전 프랑스의 이 파렴치한 오스트리아 여자의 끔찍한 비행을 알리는 길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그 잔악성과 비행은 기요틴형으로도 너무 가벼울 정도였다.
결국 9살도 되지 않은 소년과 15살이 된 소녀 그리고 마담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친 신문이 행해졌다. 이 광경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오늘날까지 색이 바랜 채 그렇지만 똑똑히 판독할 수 있는 상태로 미성년의 아이들이 서명한 그 치욕적인 서류가 파리 국립서고에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사실이었다고 믿기 어려운 사건이다. 10월 6일의 제1차 신문에는 시장 파쉬와 법률고문 쇼메트, 에베르 및 그 외의 위원들이 출석했다. 그리고 10월 7일 제2차 신문에는 유명한 화가이며 혁명하였던 다비드의 이름도 서명란에서 읽을 수가 있다. 우선 8살 반 된 아이가 정인으로 소환되었다. 탕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수다스러운 소년은 자기의 말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도 모른 채 어머니의 비밀 조력자들, 특히 툴랑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 난처한 문제가 화제에 오르고 다음과 같이 조서에 기록되었다. 몇 번이가 침대에서 건강에 해가 되는 나쁜 습관에 빠져 있는 것이 시몬과 그의 처에 의해서 발각되었다. 아이는 그들에게 자신이 위험스러운 장난을 알게 된 것은 어머니와 고모를 통해서였으며 그런 짓을 그 여자들 앞에서 해보였을 때 재미있어 했다고 말했다. 이런 일은 아이를 두 여자 사이에 재울 때도 가끔 일어났다. 아이의 말로 미루어 보건대 어머니는 한 번인가 아이에게 접근해 관계를 했던 것 같고 그때 아이의 고환이 팽창해서 지금까지도 붕대로 싸매져 있는 것 같다. 어머니는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후에도 이런 행위가 몇 번이고 되풀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는 미쇼니와 다른 몇몇 사람들이 어머니와 이상하게 가깝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것도 고백했다. 이 끔찍한 말이 7, 8사람의 서명과 함께 확인되었다. 이 조서가 정당하다는 것, 눈이 어두운 아이가 실제로 이런 무서운 진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8살 반짜리의 건친상간과 관계되는 탄핵이 포함된 기소는 본문에는 없다. 나중에 귀퉁이에 써넣은 것이다. 신문관들 역시 이런 추행을 문수로 남겨놓는 일은 주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명백하게 남아있으니 그것은 어린아이의 필적으로 진술 밑에 애써 크게 쓴 루이 샤를 카페라고 한 서명이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제 어머니에 대해서 자식이 가장 비열한 비난을 한 것이다. 그러나 미친 짓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예심 판사들은 그 보고서를 철저하게 처리하려고 했다. 그 소년에 이어 15살이 된 그의 누이가 소환되었다. 쇼메트가 그 소녀에게 물었다. 동생하고 놀 때 만지면 안 되는 곳을 동생이 만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머니와 고모가 동생을 가운데다 재우지 않았느냐? 어린 소녀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9살짜리와 15살짜리 두 아이들이 어머니의 재판관 앞에서 명예를 놓고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끔찍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어린 왕세자는 자기 주장을 고집했고 15살 소녀는 무서운 남자들 앞에서 겁을 집어먹고 파렴치한 질문에 당황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 보았습니다. 라고만 대답했다. 제3의 증인으로서 왕의 누이 동생인 마담 엘리자베스가 소환되었다. 힘에 넘치는 29살의 아가씨를 신문하는 것은 벌벌 떨고 있는 순진한 어린아이를 신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다. 왕세자에 관해서 작성된 조서를 보자마자 모욕으로 뺨이 붉게 달아오르면서 경멸하듯 서류를 던지고 나서 이런 치사한 짓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답조차 하기 싫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와 소년이 대질되었고 왕세자는 계속 뻔뻔스럽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그녀와 어머니가 자기를 그런 악습으로 유혹했노라고 말했다. 또다시 지옥 같은 장면이 이어졌다. 마담 엘리자베스는 참을 수 없었다.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한 아이가 수치도 모르자 그녀는 어쩔 수 없는 분노 속에서 오 지독한 녀석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위원들은 듣고 싶었던 것은 이미 다 들은 뒤였다. 조서의 서명이 끝났다. 에베르는 쾌재를 부르짖으면서 세 통의 서류를 예심 판사에게 가지고 갔다. 이제 왕비가 그때는 물론 후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가면이 벗겨지고 망신을 당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애국심에 불타는 가슴을 펴고 그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건친상간의 정인으로서 법정 정언대에 서겠노라고 진술했다.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어린아이의 이와 같은 진술은 역사의 연대기에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정기 작가들에게 큰 수수께끼가 되었다. 이 귀찮은 암초를 피하기 위해서 왕비의 정열적인 변호사들은 둘러대는
해명이나 왜곡으로 도망치곤 했다. 그들은 인간의 가죽을 쓴 악마 에베르와 시몽이 불쌍하고 가련한 아이에게 압력을 가해서 비스켓을 주거나 또는 매질을 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브랜디로 아이를 취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이의 진술은 취한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장면의 목격자인 서기 당주가 쓴 확실하고도 비당파적인 기록은 이러한 증거도 없는 두 가지 주장과는 극히 상반된다. 그는 이런 조서를 작성한 바 있다. 어린 왕자는 팔걸이 의자에 앉았다. 바닥에 채 닿지도 않는 다리를 흔들고 있었다. 아는 바를 물으면 그는 그래요라고 대답했다. 왕세자의 이런 태도에는 극히 도전적이며 장난스러운 오만함이 섞여 있었다. 다른 두 조서의 원문에서 보아도 이 소년이 어떤 외적인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소년다운 반항심으로 고모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비난을 되풀이했으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일종의 악의와 복수심까지도 섞여 있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리들 세대로서는 그것이 그다지 힘들지 않다. 우리는 성적인 문제에 대한 아이들의 말이란 거짓이 많다는 것을 옛날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재판 심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심적인 궤도에서 어긋난 이러한 짓도 상당히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왕세자가 제화공 시몽에게 인도되었을 때 끔찍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리라는 감상적인 판단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상당한 충격을 받지만 아이들이란 낯선 환경에 너무나도 빨리 적응하기 때문이다. 8살 반의 소년은 하루 종일 공부해라, 책을 읽어라, 장래의 프랑스 왕으로서의 위엄과 태도를 갖추도록 하라고 떠드는 슬픔에 잠긴 두 여자 곁에 있는 것보다는 거칠지만 기분 좋은 시몬 곁에 있는 것이 더 마음 편했는지도 모른다. 제화공 시몬과 함께 있으면 어린 왕자는 매우 자유로웠다. 공부에 속을 썩일 필요도 없고 염려하거나 고민할 필요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가 있었을 것이다. 경건하고 재미없는 마담 엘리자베스와 함께 묵주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군인들과 함께 카르마뇨를 노래하는 것이 아이는 더 재미있었을 것이다. 아이들이란 하나같이 본능적으로 낮아지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강요된 교양이나 예절에 거역하려고 하고 강요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교양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다.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방종, 그리고는 아무런 구속도 없는 곳에서 아이들의 천성은 실컷 길을 피울 수 있다. 사회적인 상승에 대한 소망 같은 것은 지성의 깨우침과 함께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지체 높은 집안의 아이들은 10살 또는 15살까지는 프롤레타리아 친구들을 부러워한다. 철저한 교육으로 자신들로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급격한 감정의 변화는 아이들에게는 극히 당연한 것으로서 왕세자도 마찬가지였고 아이는 어머니의 감상적인 분위기를 벗어나서 속박이 적고 정도는 낮지만 그에게는 즐거운 제화공 시몬과 어울렸던 것 같다. 감상적인 전기 작가들은 이 극히 자연스러운 사실을 조금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왕세자의 누나조차도 왕세자가 큰 소리로 혁명가를 부른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또 다른 믿을 만한 정의는 왕세자가 어머니와 고모에게 극히 야비한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야비한 말이어서 여기에 다시 옮기기가 힘들 정도이다. 공상적인 표현에 대한 그 아이의 특별한 소질에 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것은 아이의 어머니 자신이 아이가 4살 반밖에 안 되었을 때 가정교사에게 했던 말이다. 그 애는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수다스럽게 반복하기를 좋아하고 거짓말을 하려는 생각은 없지만 들은 이야기에다가 자기의 상상을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그 애의 가장 큰 결점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어야만 할 점이에요. 아들의 성격 묘사를 통해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암시를 주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암시는 마담 엘리자베스의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된다. 모두 알다시피 아이들이랑 금지된 행동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법이다. 본능적인 방어 태세로 아이들은 어른들이 자신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유혹을 받아 그렇게 되었노라고 대답한다. 이 경우는 마담 엘리자베스의 조서로서 상황이 명백해진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조카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그런 악습에 시달렸던 탓에
그의 어머니는 물론 자신도 심하게 야단을 친 적이 있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실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이제 상황이 확실해지기 시작한다. 아이는 전부터 고모나 어머니에게 현장을 잡혀서 크게 벌을 받았다. 시몽이 누구 때문에 그런 악습에 물들게 되었느냐고 묻자 아이는 그 행위로부터 극히 자연적인 실마리를 더듬어 최초로 현장을 잡힌 때의 일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그 일로 자기한테 벌을 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이 뻔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자기가 받은 벌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했던 것이다. 자기의 발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아이는 벌을 준 사람들을 선동자로 만들었거나 그런 식의 유도신문에 주저없이 간단히 사실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 뒤는 뻔하다. 일단 거짓말에 말려들기 시작하면 물러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더구나 이 경우는 자신의 말을 기뻐하며 들어주고 있지 않은가? 아이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서 계속 위원들의 대답에 전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 아이들은 그렇게만 말하면 벌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을 눈치채고 나면 자신의 말을 고집하는 법이다. 유능한 심리학자라면 이렇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기록된 발언에 직면하면 실수하지 않도록 재화공, 광대, 페인트공, 서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취조자들은 전부 페르 듀시엔지를 매일 읽는 독자들로서 일종의 집단 최면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그 무서운 비난이 어머니의 악마와 같은 천성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프랑스에 퍼져있는 엄난한 팸플릿이 그녀를 모든 악덕의 화신으로 만들었다. 암시에 걸린 그 사람들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별로 오래 끌지도 않고 잘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9살짜리 아이와 함께 그의 어머니에 대한 가장 비열한 서류에 서명을 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감옥에서 완전히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다행히도 자신의 이런 터무니없는 기소 사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었다. 생애의 마지막 이틀 전에야 그녀는 비로소 기소장을 통해서 이런 극악한 수모를 알았다. 몇십 년 동안이나 그녀는 입을 다문 채 자신의 명예에 대한 모든 비난, 비열하기 이를 데 없는 중상모략을 참아왔다. 그러나 자식이 자기를 중상했음을 알게 되자 곧 그녀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혼 깊이 상처를 입었다. 죽음의 문턱을 밟을 때까지 그녀는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기요틴에 서기 3시간 전 평소에는 침착하기 거지없던 그녀는 함께 죄를 뒤집어쓴 마담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썼다. 나는 아이가 당신을 괴롭게 했음을 압니다.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을 강압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니까요. 언젠가 그 아이가 당신의 사랑과 부드러운 마음씨의 가치를 받아들여 서로를 이해하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에벨의 생각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죄상을 유도시켜 왕비의 영예를 떨어뜨릴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도끼가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목을 치고 말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그가 성공한 셈이었다. 그것은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죽음으로 인도한 여자에게 최후의 순간에 독배를 마시게 한 사실이다.